네, 현재 시간은 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삼성전자가 3%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피에 좀 부담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57,1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뭐 삼성전자에서 매도하고 지금 SK하이닉스로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오전장에 보여줬던 상승을 끝까지 유지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제가 앞서 2시 반을 기점으로 봤는데 양시장 거래대금이 12조 원을 겨우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시장이 조금씩 계속 밀린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오후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실적을 굉장히 잘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환율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제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 경우에 이번 주 화요일 날 굉장히 안 좋은 음봉이 나왔거든요. 다행히도 어제 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양봉이 다시 한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밀림이 나오면서 음봉이 살짝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후반까지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2600포인트 전후까지는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없다. 이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좀 보여줘야지 남은 2024년도가 좀 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성장주들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그래도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좋았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는 살짝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코스닥은 지금이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당장에는 코스피보다 좀 약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리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한다면 지금 그래도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오늘 핫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방산까지도 이벤트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 제친 SK하이닉스, HBM 수요가 예상보다 크다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리는 엔비디아의 컨콜 통해서 그리고 젠슨항 CEO의 그 발언을 통해서 없어서 못 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보니까요. 그런데 주가 반응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SK하이닉스 이 실적 내놓고 주가 이렇게 상승폭 계속 깎아나가는 건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3%, 플러스 3%, 하루 만에만 6%의 주가 변동을 보인 SK하이닉스고요. 현재는 1.48% 그래도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앞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 말하신 것처럼 이 온기가 다른 반도체로 흘러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밸류체인 관련주로 하나마이크론 2% 내림세, 한미반도체도 3.05% 하락하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1.83% 하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실적 잘 나온 거. 그런데 이제 매출액도 컨센서스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했죠. 당기순이익은 5조 8천억 원으로 컨센서스 5조 1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보이는 숫자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이래서 잘했구나, 그래서 삼성전자와 달랐구나라는 게 보이십니다. 일단 D램과 낸드도 여전히 부진해요. 하지만 전분기보다 개선돼서 보탬이 되었고요. 핵심은 HBM과 ESSD 등 고부가 가치의 제품 판매가 확대됐다라는 거죠. HBM의 매출도 ESSD의 매출도 늘어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앞으로 SK하이닉스 측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전망할까? 크게 PC와 모바일 그리고 서버로 나눠서 본다면 PC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용 PC 교체 수요 더불어 AI PC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무엇을 많이 쓰냐? 바로 고성능, 저전력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거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의 경우에도요. 지금까지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AI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D램의 채용량도 늘어날 테고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늘어난다. 여기서도 고부가 가치 제품 이야기 나오죠. 서버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서버 수요로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테고 여기서는 또 연산 동작에 필요한 고부가 가치 제품 들어가고요. 요즘 고객처에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맞춤형을 원하죠. 이런 걸로 커스텀 HBM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그냥 보면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안에서 이 AI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라는 건 모두 다 입을 모으고 있고 고객단에서 계속 요청이 나오다 보니 고부가 가치 상품이 많이 팔린다. 그 고부가 가치 제품이 정확히 어떤 건지 SK하이닉스가 그걸 왜 잘하는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HBM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HBM 쪽에 대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적층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AI가 발전을 하면 반드시 필요한 D램의 종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SK하이닉스가 작년부터 쭉 받아왔죠. 그래서 오늘 실적을 내놨는데 전년 동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나왔었던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큰 흑자로 나오면서 메리트를 많이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제 고부가 가치 쪽에 대해서 ESSD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낸드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하량은 감소를 했어요. 근데 출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도 뭐 2025년도에 HBM 수요가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뭐 D램이라든지 낸드 쪽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나온 내용들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4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8조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기준으로 20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현재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40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완전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꺾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도 그 약세를 좀 피해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견고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제가 지금 차트를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지난 8월 달에도 이제 SK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9월 달에도 급락이 나왔을 때 19만 원대까지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똑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직전 고점을 좀 넘어가긴 어려울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이나 수요가 탄탄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언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뭐 DDR4 쪽에 대한 모멘텀들 그러니까 레거시 쪽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도 계속 점유율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레거시 쪽에서도 점유율이 많이 밀리면서 시장에서 더 소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쪽에서는 우리가 중국 쪽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HBM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캐펙스를 줄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보다 올해 중순보다 캐펙스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설비 투자의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원래 10만큼 투자를 하다가 100으로 투자하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100만큼 투자를 하다가 110만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많이 투자한다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비 투자 쪽에 대한 투자 금액 자체가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쪽은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추이를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레거시 쪽에서는 중국 쪽을 좀 보시는 게 좋고, 이 AI를 비롯한 HBM 쪽 같은 경우는 캐펙스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느냐, 전 여기서 좀 의문부가 좀 붙거든요. 이 투자의 정도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평가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18만 원 선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에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죠? 예, 지금 아닙니다. 한 번에 열변을 토하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 틈을 찾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 실적 좋은 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다 나오는데 이번에 그 SK하이닉스 컨콜에서 질문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니까 Q&A 시간에 10몇 개의 질문이 오갔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추려는 봤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HBM 픽아웃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그 과잉 우려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고, 그것에 대해서 SK하이닉스는 우리가 우기는 게 아니라 고객사 측에서 자꾸 AI 투자 확대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주문을 넣는데 이거는 끝날 게 아니야. 오히려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수요가 들어오는 거 너희는 다 충당이 가능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추가 수요가 더 있다면 사실 생산 여력의 한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고객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기에 레거시 테크를 선단 공정으로 전환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은 해지하고 오히려 수요가 높은 제품의 생산을 늘려서 최대한 고객 수요에 맞게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이 꼽아주셨던 중국에 대해서도 리스크 요인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메모리 공급사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술력이라던가 좀 따라오는 것들이 후발업체들의 생산성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고, 또 변화하는 경쟁 환경을 감안해서 우리가 잘하는 고부가 제품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했습니다. 이번 그 Q&A 시간에 핵심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 요거 말고도 또 있을까요? 저도 다는 못 봐가지고 지금 잘 뽑아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HBM과 D램,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잡아주신 것 같은데, 저도 저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HBM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가 굉장히 잘 팔린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커피 관련되어 있는 프랜차이즈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나중에는 그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투자 정도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주가의 흐름은 약세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최신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DDR5라든지 LPDDR5 쪽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그 전 세대 쪽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 쪽에서 DDR5나 뭐 LPDDR5 쪽으로 못 따라오라는 법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램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레거시 쪽 같은 경우도 경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SK하이닉스 실적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 다시 좀 변곡점 넘어서 전고점까지도 트라이할 수 있는지, 혹시 이 SK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반도체로 온기가 좀 번져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의견 주시죠. 네, 일단 다른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예전에 파크 시스템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개선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업종 자체가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낮아요. 특히 이제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개선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하이닉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8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미리 매도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이 상승이 더 거세졌으면 좋겠습니다. 낙수 효과도 컸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오늘 그 정상회담 관련해서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어떤지도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어제는 오히려 세론성 물량이 좀 나왔었는데 하나시스템 2.24% 강세를, LIG 넥스원도 1%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상승 탄력이 큰 건 오늘은 중소형단입니다. 물론 어제 강했던 퍼스텍은 살짝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코콤이 크게 올라주고 있고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작년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당신의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양해각서를 채택을 했는데 이 MOU라는 게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그냥 약속을 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 안에서는 원전과 방산, 인프라 이야기 나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겠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가지고 그를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화한 이야기를 오늘 하지 않을까 시장은 예상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산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KT 전차 등 우리 무기들을 대거 사가는 방산 큰 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말을 할지 예의주시하고 있고 폴란드 코넨시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해서 기업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원전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러우 전쟁이 격화되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분명히 이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여기서의 핵심은 일단 방산 맞습니까? 네, 방산이 맞습니다. 방산이 맞고요. 뭐 최근에는 이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뭐 제이시안 네. 시스템이라든지 오늘도 코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폴란드에 이 드론을 수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산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해 본다라고 한다면 드론 쪽이 되지 않을까. 다만 드론 쪽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성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에 매매한 시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연말까지 가장 좋게 보는 곳이 방산과 제약바이오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 폴란드 정상회담 이후에도 뭐 변동성이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상향 좀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방산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대형주를 위주로 좀 찰실한 매도 물량 나왔는데 오늘은 또 분위기를 바꿨더라고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내용 나오면 내일장 상승으로 반응을 해줄까요? 아니면 또 이벤트가 소멸됐다라고 해서 매도 물량이 당분간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산주 중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은 대체적으로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가 주가 흐름이 좋았고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스페코라든지 빅텍, 코치테크놀로지라든지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들이 실제로 대형주들의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중소형 방산주들, 특히 이 대형주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코치테크놀로지라든지 i3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 LIG 넥슨이라든지 하나시스템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폴란드 정상회담 이후에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일시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구조적인 변화거든요.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계속해서 군비 증강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중소형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대형주들의 최근 주가 퍼포먼스 좋았으니 만약에 이들이 밀린다면 이들에게 납품을 하는 중소형단의 종목들도 같이 관심을 갖고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불어서 K방산이 지금 세계 ETF 수익률 1위에서 이제 미국 주식에서도 ETF로 팔 수가 있다고 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에게 더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종목들 혹은 현재 접근 가능한 방산으로는 어떤 걸 볼까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ETF 중에 우리나라 방산 ETF가 가장 많이 올랐대요. 그러니까요. 시장 흐름이 이렇게 안 좋은데 방산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ETF를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미국 쪽에다가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대형주들 대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ETF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그동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오른 기업, 바로 한국항공우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그래도 나름대로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대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 고점대를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를 좀 우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이거 상장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수급 들어올 수 있고 타 방산주 대비 못 간 한국항공우주도 수혜를 볼 것 같다. 오히려 내 눈은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눈에 띄어 보인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 추적 두 가지 알아봤고요.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